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저와 아내의 품에서 무탈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 그 옛날 지금의 제 큰아이의 나이 때 저와 어린 동생에게는 제공되지 못했던 부모님의 품을 대신 채워주신 여러 어른들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이기도 하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남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17살인 저, 그리고 10살인 동생, 4인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나이 터울이 많이 지는데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이른 결혼을 해서 저를 먼저 낳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같은 대학에서 만나셨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는데 고아였던 아버지는 일찍 결혼을 해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외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심각하게 반대하셨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충분히 반대하실 만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직 학생이었고 특히 아버지는 화가를 꿈꾸고 계셨으니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목표하는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더욱 거세게 반대를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헤어질 수 없었던 엄마는 반대하시는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와 대학생의 어린 나이에 결국 아버지와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이 끊어지자 부모님 두 분 다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엔 현실적으로 생활이 되지 않았고 저까지 태어났으니 누군가 한 명은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출산 후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학비와 재료비를 대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화가가 되는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은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했고 동생까지 태어난 상황에 아버지의 방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항상 격려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았지만 이제껏 그림만 그려왔기에 다른 일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셨죠.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 때려치기 일쑤였고 장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점점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은 모두 아버지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빚까지 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또 해도 아버지의 빚을 갚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엄마의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이셨죠. 전 그런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항상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가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항상 집안일을 신경 쓰느라 미안해, 수영아. 전 괜찮아요. 엄마야말로 좀 쉬어요. 안색도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엄마는 항상 자신은 괜찮다고 하셨죠. 누가 봐도 파리한 얼굴을 해서는 말이죠.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엄마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일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던 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쓰러진 엄마는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전부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라며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한두 번 얼굴을 비춘 게 다일 뿐 항상 바깥으로 돌고 있었죠. 아직 어린 동생과 엄마를 보러 병원 갔을 때 엄마는 웃는 얼굴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영아, 준수를 잘 부탁한다. 우린 괜찮으니까 엄마 빨리 건강해지세요. 그때 엄마는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엄마가 입원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영원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이 걱정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의 생활은 전혀 변한 게 없었죠. 원래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온다 해도 저와 동생에게는 관심도 없이 술만 마시고 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게에서도 툭하면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줄어만 갔죠. 이따금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서 꼬깃한 얼마의 돈을 주고는 그대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 아버지는 가게 문도 닫은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으니 아버지만 기다리며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다시 집에 들어올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관심을 둔 적이 없는 월세나 공과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죠. 다만 아버지가 그렇게 놓고 간 돈으로 간신히 동생과 먹고 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은커녕 동생과 함께 참치캔 하나에 김을 싸 먹어가며 아끼고 아껴도 돈은 빠르게 사라져가더군요. 우리 형제는 항상 배가 고픈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은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쾅쾅! 김씨, 집에 있어?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를 찾는 그 사람은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귀를 막고 집주인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늘어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온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 아버지는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어졌고 돈도 다 사라져 버렸더군요. 저와 동생의 배고픔과 무서움은 어느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김씨,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보증금 다 까먹은 게 몇 달인 줄 알아? 강제 집행하기 전에 어서 문 열고 나와.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집주인을 향해 다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너 김씨 아들 아니냐? 아빠 어디 계시냐? 눈앞에서 직접 보자 집주인의 잔뜩 화가 난 얼굴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더 무서워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죠. 준수를 지켜주겠다고 엄마와 약속했고 이제 준수를 지켜줄 사람은 저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니까?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다그치는 집주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 여기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달도 넘었어요. 지금 너희 집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렸어. 보증금도 이미 다 까먹었고 집을 비우던지 월세를 내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가진 돈이 없어요. 이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갈 곳도 없고요. 집주인은 문을 열고 서 있는 저를 한번 보고는 집안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별 말 없이 돌아가더군요. 집에 아버지와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지 그렇게 돌아간 집주인은 얼마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공급을 끊겠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이어 가스와 수도도 끊겠다는 안내문이 붙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도 없어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저와 준수에게는 돈도 필요했고 음식도 필요했기에 식당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무작정 들어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와 쭈뼛거리는 저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네셨고 무슨 일이든 시켜만 달라며 제 상황을 설명했죠. 저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는 원래 구하려던 사람이 주방 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교 후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할 수 있게 고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일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지만 사장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퇴근할 때 저에게 집에서 동생과 먹으라며 음식을 챙겨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덕에 동생과 저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끊겨서 춥고 어두웠지만 동생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죠. 한 달만 일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불을 두껍게 깔고 동생을 꼭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등교해 학교에서 씻거나 전철역 화장실에서 씻곤 했네요. 그렇게 생활하기를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수야, 불 어떻게 켰어? 몰라. 한번 켜봤는데 불이 켜졌어.
뿐만 아니라 가스도 들어왔고 수도도 사용할 수 있었죠. 우리 형제는 영문도 모른 채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빨래도 했으며 온기 가득한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돈을 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이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착오였다고 할까 불안해했죠.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을 때 집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밀린 월세 전부는 아니지만 이건 먼저 받으세요. 나머지도 일해서 갚을게요. 간신히 한 달치 월세 3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내밀은 봉투를 보다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 집이 아니면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하는 저를 보던 집주인은 물은 잘 나오지? 하고 물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아저씨가 좀만 더 참아. 이 돈으로 너희 밥 사 먹고 다음 주에 다시 오마. 집주인 아저씨는 제가 드린 월세가 들어있는 봉투를 돌려주시고는 서둘러 돌아가셨습니다. 멀어져가는 아저씨의 등 뒤에 큰 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를 해결해 준 것도 집주인 아저씨였더군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저씨는 다음 주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쌀을 들고 오셨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받아왔다. 밥할 줄 알지? 김치는 있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월세 가져가세요. 벼룩에 간을 베먹지. 됐다. 거의 다 됐으니 조금만 더 버티거라. 하시는 아저씨의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른이 저희를 도와준다는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집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동생을 데리고 같이 갈 곳이 있다 하시더군요.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하시니 저 역시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특히 준수는 무뚝뚝한 인상의 아저씨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아저씨를 찾으며 안 가겠다고 버티더군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준수를 달래다 지쳐 묻는 저에게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더구나. 나쁜 곳에 가는 거 아니니 동생 데리고 나와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아닌지, 준수와 떨어져 살게 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린 동생을 두고 혼자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을 달래 아저씨의 차에 타고 말았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니까. 고아원에 가는 건가요? 불안한 마음에 나온 고아원 소리에 준수는 다시 울기 시작했죠. 저의 물음에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의 아저씨는 잠깐 미소를 지으시며 그런 거 아니다. 울지 말거라. 차를 타고 얼마나 달렸을까. 동생은 울다 지쳐 옆에서 잠들었고 저는 어둑해진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설마 이곳에 우리를 두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길을 머릿속에 넣으려 노력했지만 달려온 시간이 꽤 길었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영문도 전혀 모른 채 걱정과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죠. 이윽고 어느 마을에 들어선 차가 멈춰 섰고 내려서 눈앞에 보인 그곳은 마당이 넓은 2층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아저씨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를 들은 집 안에서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옷차림이나 표정이 딱 봐도 이 집의 주인인 듯 했죠. 그리고 저희 앞으로 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새끼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수영아, 준수야, 보고 싶었다. 어느새 따라 나온 할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놀란 저는 준수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두 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들을 알고 있는 듯했죠. 그렇게 가만히 두 분을 바라보다가 낯설지 않음을 느낀 저는 어쩐지 두려운 기분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난 너희 엄마의 엄마란다. 수영이 준수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우리를 데려온 아저씨는 뒤쪽에서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두 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면서 집에서 가출하셨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였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이사를 자주 했던 이유가 이거였나 봅니다. 아마도 아빠는 엄마를 돌려보내기 싫어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도망친 것 같더군요. 일을 하지 않았던 아빠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 놓아주고 싶지 않았을 테죠. 20년 가까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두 분께 간신히 제가 살던 동사무소 직원의 연락이 닿게 되었고 이후 집주인 아저씨와 할아버지를 연결해 주신 거였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는 저희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경찰서와 동사무소를 오가며 저희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다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저희가 보호자 없이 둘이 지낸다며 다른 보호자를 찾아달라고 하니 그쪽에서는 저희가 시설로 가야 한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분명히 혈육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아저씨는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찾아보려 했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기에 알아낼 수 있는 것들에 제약이 많았고 저와 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들을 통해 저희 엄마의 성함을 알아낸 아저씨는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본인의 모든 인맥을 동원까지 해가면서 아빠와 엄마의 가족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은 아저씨는 전화 통화를 하며 엄마의 사망 소식을 두 분께 전했고 상심이 크셨던 두 분께 준수와 저의 존재를 알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생활비도 없이 지내고 있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셨다네요. 바로 저희에게 올라오겠다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두 분이 찾아오시는 것보단 바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 하셨고 저희를 할아버지 댁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 아저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군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아저씨를 붙잡는 할머니를 만류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전 달려가 그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의 일들은 잊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거라. 너희들을 보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구나. 다음에 누군가 힘든 모습을 보면 힘이 되어 주거라. 네, 꼭 그럴게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고는 이내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자동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첫인상은 무서웠지만 사실은 마음속엔 따뜻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로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저를 내팽개친 사람이기에 전혀 궁금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까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를 누구보다 소중히 길러주셨고 저희는 둘 다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신 사장님과 내일처럼 여러 가지로 알아봐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데려다 주신 집주인 아저씨,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 우리의 평생 은인인 아저씨와 식당 사장님을 꾸준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아저씨를 찾아뵈었을 때 그때 밀린 월세를 담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게 네 마음의 짐이구나. 그래, 이제 받으마 하시더군요. 이후 저와 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셨고 저에게 가족이 생긴 이후로는 온 가족이 함께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저희에게 늘 무서운 표정이셨던 아저씨는 제 아이들 앞에서는 따뜻한 표정만 지어주셨죠. 저와 동생은 아저씨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어린 동생을 안고 벌벌 떨던 그 시간을 보낸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아저씨는 돌아가셨네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베푸시던 분이었던 만큼 아저씨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군요. 저와 동생도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옆에서 미소 짓던 아저씨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아저씨가 그러셨던 것처럼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곤 하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의 가르침대로 저 역시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